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알에서 깨어나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천리길을 걸어오며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장대한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불리는 황조가라는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원전 37년 그 격동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여의 금화왕 궁궐 안 한 여인이 햇빛을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화, 화백의 딸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햇빛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몸을 비추자 유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금화왕은 깜짝 놀랐지만 유화를 궁궐 안에서 보살펴 주었고 얼마 후 유화는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금화왕은 이 귀한 알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알을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신기하게도 개와 돼지도 그 알을 먹지 않았고 새들이 날개로 알을 감싸 보호했습니다. 결국 금화왕은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고 유화가 따뜻하게 품자 드디어 알이 깨지며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주몽은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그에게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은 때로 화근이 됩니다. 금화왕의 7 아들, 특히 맏아들 대소는 주몽의 능력을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어머니 유아는 이 위험을 눈치채고 주몽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거라. 그리고 큰 뜻을 펼쳐라. 주몽은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한 채 오이, 마리, 협보 세 친구와 함께 부여를 떠났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대소의 군사들이 뒤따랐고 주몽 일행은 엄리대수라는 큰 강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몽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화백의 외손이다. 지금 나를 쫓는 자들이 곧 이곳에 이를 어찌 건너갈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그 순간 강물 속에서 자라와 물고기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자 다리는 다시 사라졌고 추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주몽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 졸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몽은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한 기록에는 그녀가 연타발의 딸 소선호였다고 전하는데 소선호는 이미 우태라는 부여 왕족과의 사이에서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던 과부였습니다. 소선호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주몽에게 쏟아부었고 주몽은 그 힘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기원전 37년 드디어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동명성왕 혹은 추모왕이라 불리게 된 주몽은 비류국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나가며 고구려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소선호는 왕비가 되었고 비류와 온조는 비록 주몽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고구려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여를 떠나기 전 그는 예씨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녀는 주몽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주몽은 떠나면서 예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거든 7 모난 돌 위에 서 있는 소나무 밑을 찾아보라고 하거라. 거기에 부러진 칼날 한 조각을 숨겨두었으니 그것을 찾아 나를 찾아오라. 주몽이 떠난 후 예씨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자라면서 똑똑하고 용맹했지만 어느 날 거리에서 참새를 쏘다가 실수로 물을 깃던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부인이 유리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비가 없어서 이렇게 버릇이 없구나. 유리는 깊은 수치심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씨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고 부러진 칼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유리는 그날부터 7 모난 돌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맸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지친 유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자신의 집 기둥 및 주춧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춧돌이 바로 7 모난 돌이었습니다.
유리는 흥분하며 기둥을 들어올리고 주춧돌 밑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부러진 칼날 한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어머니와 함께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험난한 길을 넘어 마침내 고구려 땅에 도착했습니다. 주몽은 아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왔습니다. 유리가 부러진 칼날 한 조각을 꺼내 보이자 주몽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딱 들어맞았습니다. 주몽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를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이로구나. 먼 길을 고생했구나. 기원전 19년 4월 주몽은 유리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놀랍게도 주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기록에는 하늘에서 황룡이 내려와 주몽을 데려갔다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때 고구려 내부에서 정치적 격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주몽이 죽고 단 5개월 만에 유리는 고구려 제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해 나이 겨우 20이었습니다. 유리가 왕이 되자 고구려 궁궐에는 냉랭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소선호는 자신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몽이 살아있을 때는 비류와 온조가 왕위 계승 서열일2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가 왕이 되었으니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유리 형님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니께서 주몽 대왕을 도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과 노력을 쏟으셨는가. 하지만 이제 나라는 유리의 것이 되었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온조도 형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 소선호에게 남아할 뜻을 밝혔고 소선호는 아들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원전 18년 소선호는 두 아들과 함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대수와 폐수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가 한산에 이르렀습니다. 한산의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둘러본 비류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도읍을 세워야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기 좋을 것이오. 하지만 오간, 마려를 비롯한 10명의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북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이 있으며 남으로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서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무리는 둘로 나뉘어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온조는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비류는 깨달았습니다.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비류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비류가 동생 온조가 세운 위례성을 찾아가 보니 그곳은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류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부끄러워하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비류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온조에게로 돌아왔고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꾸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함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를 떠난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들은 한반도 남쪽의 새로운 왕국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비록 갈라섰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한편 고구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이 된 유리는 기원전 18년 가을 다무루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리왕은 슬픔에 잠겼지만 왕에게는 후사가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17년 유리왕은 두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화희,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치에, 한나라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화희는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당당했고 치이는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두 여인은 왕의 사랑을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왕은 어쩔 수 없이 양곡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궁을 지어 두 여인을 떨어뜨려 살게 했습니다. 그해 가을 유리왕은 기산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왕이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궁궐에 남은 화희와 치이는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화이가 치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나라 출신의 천한 비첩에 불과하지 않느냐? 감히 나와 대등하게 다투려 드는 것이냐? 치이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치이는 궁을 나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치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은 즉시 말을 타고 서쪽 변경까지 치이를 쫓아갔습니다. 유리왕이 애원했습니다. 돌아오시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하지만 치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미 왕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리왕은 아무리 설득해도 치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리왕은 홀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리왕은 지쳐서 한 나무 아래서 쉬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꾀꼬리 2마리가 정답게 노래하며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하늘을 날며 서로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유리왕의 가슴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저 새들은 짝과 함께 있는데 자신은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지 못하는구나. 유리왕은 슬픔과 그리움에 북받쳐 노래를 지었습니다. 피엔피엔 화녀 편편왕조 헐월 나는 저 꾀꼬리 스숑샹이 차웅상에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니엔워 쯔두 여마지도 외로울사 이 내 몸은 쇠치유 꽤 수기여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불리는 황조가입니다. 이 노래에는 단순히 여인을 잃은 왕의 슬픔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희와 치희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화희의 화허는 별을 뜻하고 치희의 치즈는 꿩을 뜻합니다. 벼는 농경을 상징하고 꿩은 수렵을 상징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고구려가 수렵 경제에서 농경 경제로 전환되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떠난 것은 치희, 즉 수렵 세력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화희, 즉 농경 세력이었습니다. 유리왕은 개인적으로는 치희를 사랑했지만 역사의 흐름은 화희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한 남자의 사랑뿐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은 개인적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9년 유리왕은 선비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때 부분노라는 신하의 지혜로운 계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년 부여의 대소왕이 고구려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리왕은 태자 도절을 보내려 했지만 도절이 두려워하며 거부했고 결국 부여가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고구려 편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려 부여군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 3년 유리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국내성은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에 있던 곳으로 더 넓은 평야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도는 성공적이었고 고구려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서기 12년 유리왕은 한나라 왕망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신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왕망은 화가 나서 유리왕을 하구려후라고 비칭했지만 유리왕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14년 유리왕은 왕자 무유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도 태자를 여러 세웠지만 도절은 일찍 죽었고 해명은 왜국과 분쟁을 일으켜 자결하게 했습니다. 무율은 용맹하고 지혜로워 유리왕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서기 14년 가을 유리왕은 2만 대군을 보내 양맥을 정벌하고 한나라의 고구려 현까지 빼앗았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고 국력도 강해졌습니다. 서기 18년 가을 7월 유리왕은 두곡의 별궁으로 행차했습니다. 그해 10월 유리왕은 두곡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37년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유리왕의 뒤를 이어 태자 무율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대무신왕입니다. 주몽의 건국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부여에서 남아한 이주민 집단이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신성한 출생을 의미하고 강을 건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을 상징합니다. 유리왕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는 정말 주몽의 친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세력의 대표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주몽과 유리가 서로 다른 씨족 집단의 지도자였으며 유리계가 주몽계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주몽계가 권력을 되찾았다고 해석합니다. 주몽이 죽은 지 5개월 만에 유리가 즉위한 것, 같은 해에 소선호와 비류, 온조가 남아한 것, 그리고 주몽의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졌다는 기록 등은 당시 격렬한 권력 투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리왕이 고구려를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며 강국의 기틀을 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황조가라는 아름답고 슬픈 노래를 남긴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두 마리 꾀꼬리가 함께 나는 모습을 보며 홀로 남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그 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없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속에는 패자의 눈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몽이 떠나보낸 유리, 유리가 떠나보낸 소선호와 비류, 온조, 그리고 유리가 되찾지 못한 치, 이들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고구려라는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시하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야망과 좌절, 사랑과 이별, 권력과 희생이 뒤엉킨 진짜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신화의 영웅 주몽, 천리길을 걸어 아버지를 찾은 유리, 새로운 나라를 세운 소선호, 그리고 외로운 왕이 남긴 슬픈 노래, 이 모든 것이 모여 고구려라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처럼 우리의 역사도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